두 나라가 불과 10년 만에 지상낙원에서 생지옥으로 추락했습니다. 바로 튀르키예와 포르투갈입니다. 한때 유럽의 호랑이, 은퇴자들의 천국으로 불리던 곳입니다. 한쪽에서는 대통령 한 사람이 경제 원칙을 무시했고, 다른 쪽에서는 나라의 핵심 기업들을 외국에 팔아버렸습니다. 둘 다 힘들게 공장 짓는 대신 부동산과 관광이라는 손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그 대가로 돈 가치가 98% 증발하고 월급 전부를 바쳐도 월세를 낼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손쉬운 길의 끝이 어디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튀르키예와 포르투갈의 수도 한복판에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시위가 터져나왔습니다. 낭만적인 풍경 대신 성난 군중의 고함이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정부를 심판하라, 관광객은 꺼져라. 이런 외침이 도시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는 빵 한 조각을 사려고 정부가 운영하는 빵집 앞에 몇 시간씩 줄을 서는 노인들의 모습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 빵집은 할크 에크맥이라고 불립니다. 우리말로 하면 공공의 빵이라는 뜻입니다. 정부가 보조금을 줘서 싸게 빵을 파는 곳입니다. 일반 식당에서는 케밥 한 끼에 우리 돈으로 15,000원, 수프 한 그릇에 5,000원을 내야 합니다. 서민들에게는 이 빵집만이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이 빵줄은 2021년부터 지금까지 4년째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리스본에서는 더 기이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멀쩡한 직장인이 월세를 못 내서 도시 외곽에서 텐트를 치고 노숙을 합니다. 이 도시 아파트의 35%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집은 남아도는데 정작 사람은 살 곳이 없습니다. 시위대가 들고 나온 피켓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들의 천국이 우리에겐 지옥이다. 대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이건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재앙입니다. 튀르키예에서는 한 남자가 20년 넘게 권력을 쥐고 경제 원칙과 정반대되는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돈을 덜 쓰고 물가가 안정됩니다. 그런데 에르도안 대통령은 오히려 금리를 내렸습니다. 자기 지지자들에게 싼 이자로 돈을 빌려줘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르투갈에서는 당장 빚을 갚으려고 전기회사, 보험회사, 은행 같은 핵심 기업들을 외국에 헐값으로 넘겼습니다. 급한 불은 껐지만 나중에 스스로 결정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나라 모두 힘들게 공장을 짓고 기술을 개발하는 대신 손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튀르키예는 빚을 내서 아파트를 지었고, 포르투갈은 외국인에게 비자를 팔아 부동산 투기를 부추겼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두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합니다. 튀르키예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다리 위에 서 있습니다. 보스포루스 해협이라는 좁은 바닷길을 사이에 두고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곳입니다. 인구는 8,500만 명으로 유럽에서 독일 다음으로 많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방 군사 동맹인 나토의 회원국이면서 동시에 이슬람 세계와도 연결되어 있어서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포르투갈은 유럽의 서쪽 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서양을 향해 열린 해안선, 1년 내내 따뜻한 햇살, 서유럽치고는 저렴한 물가가 특징입니다. 인구는 1,000만 명 정도로 작은 나라지만 500년 전 대항해 시대에는 브라질부터 인도, 중국, 마카오, 일본 나가사키까지 진출했던 해양 강국이었습니다. 이런 두 나라가 21세기 초반에 극적인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튀르키예의 경우 2002년이 전환점이었습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이라는 정치인이 이끄는 정의개발당이 집권했을 때 이 나라는 정말 바닥이었습니다. 1990년대 내내 정치 혼란과 부패에 시달렸고 2001년에는 거의 나라가 망할 뻔했습니다. 에르도안 정부는 국제통화기금이 권고한 대로 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줄여서 IMF라고 부르는데 경제가 어려운 나라에 돈을 빌려주고 대신 경제정책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국제기구입니다.
우리나라도 1997년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정부 지출을 줄이고 낡은 제도를 고쳤으며 국영기업을 민간에 팔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경제가 면 평균 7% 넘게 성장했습니다. 이때 튀르키예가 유럽의 호랑이라고 불렸습니다. 포르투갈도 비슷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2011년 나라가 빚더미에 앉자 유럽연합과 IMF에서 100조 원이 넘는 돈을 빌렸습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정부는 골든 비자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외국인이 약 7억 원을 부동산에 투자하면 유럽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주 자격을 주고 5년 뒤에는 시민권도 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중국, 브라질, 러시아의 부자들이 돈을 들고 리스본으로 몰려왔습니다. 10년 동안 10조 원이 넘는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두 나라의 황금기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공이 바로 몰락의 씨앗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튀르키예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첫 번째 균열은 2013년에 터졌습니다. 5월에 이스탄불 도심에 게지공원이라는 작은 녹지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이 공원을 밀어버리고 쇼핑몰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환경을 지키자는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서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정부의 반응이었습니다. 경찰이 새벽에 공원에서 자고 있던 시위대를 거칠게 진압해버렸습니다. 이 장면이 인터넷을 타고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졌고 작은 공원 시위가 정부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시위로 폭발했습니다. 에르도안은 이 사람들을 국민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시위대를 향해 외국 세력의 음모라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자신을 견제하는 세력이 얼마나 위험한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딱 3년 뒤인 2016년 7월 군대 일부가 진짜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쿠데타란 군대가 무력으로 정부를 뒤엎으려는 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 쿠데타는 국민들의 저항으로 하룻밤 만에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에르도안이 이 실패한 쿠데타를 두고 한 말이 있습니다. 이건 신의 선물이다. 이 사건이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을 합법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완벽한 명분을 줬기 때문입니다. 쿠데타가 끝나자마자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됩니다. 비상사태란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정부가 평소보다 훨씬 강한 권한을 갖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숙청이 시작됩니다. 숙청이란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쫓아내는 것입니다. 판사, 검사, 교사, 공무원 4만 5천 명 이상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군대 장교 4천 명이 쫓겨났고 특히 충격적인 건 군대 최고 위층인 장군들의 81%가 이 숙청으로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3년 동안 무려 51만 명이 잡혀갔습니다. 이건 쿠데타에 가담한 사람만 처벌한 게 아닙니다. 에르도안은 이 기회에 자기 반대파뿐 아니라 앞으로 반대파가 될 것 같은 사람들까지 싹 다 뿌리 뽑아버렸습니다. 국가를 지탱하던 전문가 집단이 사라지고 그 자리는 에르도안에게 무조건 예스라고 말하는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숙청이 한창이던 2017년 4월, 에르도안은 국민투표를 밀어붙입니다. 투표 내용은 헌법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핵심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총리라는 자리를 아예 없애고 대통령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을 몰아주겠다는 겁니다.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을 모두 대통령이 쥐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판사와 검사를 임명하는 기관도 대통령이 직접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이 투표는 군대와 사법부가 숙청당하고 비상사태가 선포된 공포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결과는 51.4%라는 아슬아슬한 찬성으로 통과됩니다. 그런데 투표 과정 자체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무효표로 처리해야 할 투표용지 150만 장을 유효표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국제감시단은 선거가 공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에르도안은 옛날 오스만 제국의 황제의 버금가는 권력을 손에 쥐게 됩니다.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자 경제 정책도
그 사람 마음대로 흘러갔습니다. 에르도안의 핵심 지지층은 건설업자와 작은 사업가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싼 이자로 계속 돈을 빌려줘야 경기가 좋아 보이고 그래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스탄불 곳곳에 아파트 단지가 올라갔고 고속도로와 공항이 건설되었습니다. 빚으로 만든 호황이었습니다. 포르투갈에서도 비슷한 호황이 펼쳐졌습니다. 골든 비자로 몰려든 외국인 부자들이 집값을 밀어 올렸습니다. 2012년에 1평당 600만 원이면 살 수 있던 리스본 아파트가 지금은 3배, 중심가는 4배 이상으로 뛰었습니다. 2022년 한 해에만 집값이 23%나 폭등했습니다. 관광업도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2023년에 이스탄불이 2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런던과 두바이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방문한 도시 1위에 올랐습니다. 자국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달러나 유로를 쓰는 외국인들에게는 물가가 엄청 싸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현상이 바로 관광객에겐 천국, 현지인에겐 지옥인 이중 경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외국인들이 좋은 집을 비싼 값에 사들이자 집주인들은 원래 살던 현지인들을 내쫓았습니다. 도시의 주인인 국민들은 점점 외곽으로 밀려났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속은 골박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던 호황의 뒤편에서 균열은 이미 커지고 있었습니다. 2018년 첫 번째 경제 위기가 튀르키예를 덮칩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금리란 돈을 빌릴 때 내는 이자의 비율입니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 전 세계 돈이 미국으로 몰려갑니다. 미국에 돈을 맡기면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싼 이자로 달러를 빌려 성장하던 나라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특히 트르키예는 빚이 많아서 가장 취약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나라들은 자기 나라 돈의 가치를 지키려고 금리를 올립니다. 금리를 올리면 사람들이 돈을 덜 쓰고 더 저축하게 되어 물가가 안정됩니다. 하지만 에르도안은 정반대로 갔습니다. 오히려 금리를 내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게 바로 전 세계 경제학자들을 충격에 빠뜨린 에르도안 경제학입니다. 그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금리는 비용이다. 금리가 높으면 물가도 오른다. 그러니까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낮춰야 한다. 이건 불을 끄려고 기름을 붓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슬람에서 이자를 금지하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진짜 이유는 정치였습니다. 금리가 낮아야 지지자들인 건설업자들이 싸게 돈을 빌릴 수 있고 그래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 정책을 밀어붙이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말 안 들으면 자르는 겁니다. 5년 동안 중앙은행 총재가 5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린 총재는 금리를 올린 지 이틀 만에 잘렸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튀르키예 돈인 리라화가 자유낙하를 했습니다. 2012년에 1달러에 1.8 리라였던 환율이 2025년에는 41 리라를 돌파했습니다. 13년 만에 돈 가치가 98% 사라졌습니다. 쉽게 말해 100원짜리가 2원이 된 셈입니다. 물가가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정부는 물가 상승률이 33%라고 발표했지만 민간 연구기관은 71%라고 발표했습니다. 공식 통계와 현실이 2배 넘게 차이 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아이폰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가 바로 튀르키예입니다. 미국 가격의 2배가 넘습니다. 튀르키예가 권력 집중으로 무너지는 동안 포르투갈은 다른 방식으로 스스로를 팔아버렸습니다. 이 나라가 겪는 문제의 핵심은 경제 주권의 상실입니다. 경제 주권이란 나라가 자기 경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2011년 빚을 갚으려고 급했던 정부는 국가 소유의 핵심 기업들을 외국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이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전력회사 EDP의 최대 주주는 중국 국영기업 산샤그룹이 되었고 전력망 관리회사 지분의 25%도 중국이 가져갔습니다. 포르투갈 최대 보험회사는 중국 푸신그룹이 83%를 소유하게 되었고 최대 민간은행 지분의 30% 가까이도 같은 그룹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 보험, 은행,
나라를 움직이는 핵심 기관들이 줄줄이 중국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 뒤로 전기요금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포르투갈 국민들은 유럽에서 소득 대비 가장 비싼 전기요금을 내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겨울에도 난방을 못 틀고 옷을 껴입고 자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번 돈은 중국 본사로 빠져나갑니다. 회사가 이익을 내면 주주에게 나눠주는 돈이 있는데 그 주주가 중국이니까 돈이 중국으로 가는 겁니다. 정부가 전기요금을 낮추자고 해도 중국 주주들이 안 된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포르투갈은 또 다른 족수에도 묶여 있었습니다. 바로 유로화입니다. 유럽연합에 가입하면서 자기 나라 돈 대신 유로를 쓰게 되었는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보통 나라들은 자기 돈의 가치를 낮춰서 물건을 싸게 수출합니다. 그런데 유로를 쓰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경제 체력이 약한 포르투갈이 덩치 큰 독일과 똑같은 돈을 쓰니 손발이 묶인 겁니다. 그 사이 동유럽 나라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는 자기 나라 돈을 유지하면서 공장을 짓고 제조업을 키웠습니다. 땀 흘려 물건을 만드는 힘든 길을 선택한 겁니다. 경제력을 비교해보면 이미 체코와 슬로베니아가 포르투갈을 앞질렀습니다. 한때 포르투갈 절반 수준도 안 됐던 루마니아마저 이제는 비슷하거나 앞서고 있습니다. 500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항해 시대에 포르투갈은 인도에서 향신료를 가져다 유럽에 비싸게 팔아 큰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공장을 짓거나 기술을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치품 사는데 썼습니다. 나중에 무역 주도권을 빼앗기자 순식간에 가난해졌습니다. 500년 전의 실수가 21세기에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기 직전 에르도안도 결국 한 발 물러섰습니다. 2023년 대선에서 간신히 이긴 뒤 자신이 그토록 싫어했던 정통 경제학자 메흐메트 심셰크를 재무장관으로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새 장관과 중앙은행이 경제를 살리려고 금리를 8.5%에서 5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한 필사적인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정책이 에르도안의 인기를 깎아먹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도 오르고 사업하기도 힘들어집니다. 야당이 이 틈을 파고들어 2024년 지방선거에서 크게 이겼습니다. 그 중심에 이스탄불 시장 에크렘 이마모울루가 있었습니다. 그는 2028년 대선에서 에르도안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주목받았습니다. 에르도안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경제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권력을 지킬 것인가. 그는 권력을 택했습니다. 2025년 3월 갑자기 사법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스탄불 대학이 이마모울루 시장의 졸업장을 취소했습니다. 이유는 35년 전에 대학에 편입할 때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튀르키예 헌법상 대통령이 되려면 대학을 졸업해야 하는데 이걸 이용해서 출마 자격 자체를 없앴습니다. 졸업장이 취소된 바로 다음 날 검찰이 이마모울루 시장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11월에 검찰이 발표한 혐의는 무려 142개였습니다. 범죄 조직 운영, 뇌물, 스파이 활동까지 온갖 죄목이 붙었습니다. 검찰이 요구한 형량은 징역 2430년이었습니다. 살인범도 이렇게는 안 받습니다. 이건 법 집행이 아니라 정치적 제거였습니다. 야당 대표는 절규했습니다. 이건 법이 아니라 정치입니다. 우리 당을 막고 2028년 대선 후보를 없애려는 겁니다. 정부는 사법부는 독립적이며 순수하게 부패 혐의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마모울루 시장이 체포되자 튀르키예 국민들은 2013년 이후 가장 큰 규모로 거리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야당은 200만 명 이상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1,100명 넘게 체포했습니다. 정치적 위협이 사라지자 더 이상 고통스러운 경제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2025년 가을 50%까지 올렸던 금리를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에르도안 경제학이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건 대학을 나와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청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청년들은 거리 대신 공항을 선택했습니다. 조국을 떠나는 겁니다.
2024년 한 해에만 42만 4천 명 이상이 튀르키예를 영원히 떠났습니다. 떠나는 사람들 중 가장 많은 건 25세에서 29세 청년들입니다. 생물학을 전공한 졸업생의 15%, 전기공학 전공자의 10%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나라의 미래가 될 인재들이 조국을 등지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탈출은 더 심각합니다. 의대 6학년생의 32%가 졸업하면 해외에서 일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일은 죽도록 시키면서 월급은 적고 병원에서 환자나 보호자에게 폭력까지 당하기 때문입니다. 포르투갈도 같은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청년의 30%에서 40%가 이미 해외에 살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에서 간호사로 일하면 월급이 12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비행기 타고 2시간만 가면 영국이나 스위스에서 4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3배가 넘는데 누가 남겠습니까? 25세에서 34세 청년의 절반 이상이 아직도 부모님 집에서 삽니다. 효도가 아닙니다. 독립하면 바로 가난해지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120만 원인데 월세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입니다. 출산율도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아이를 낳아 기를 집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젊은이들은 떠나고 아이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청년들의 절망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튀르키예에서 18세부터 30세 사이 여당 지지율은 17.9%로 바닥을 쳤고 야당 지지율은 41.6%로 2배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투표로 바꿀 수 있다는 희망마저 사라지자 청년들은 발로 투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떠나는 것으로요. 남은 건 노인과 관광객뿐입니다. 한때 유럽의 호랑이와 은퇴자들의 천국으로 불리던 두 나라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는지 살펴봤습니다. 두 나라의 몰락이 말해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경제도 그 사람의 장난감이 됩니다. 당장의 위기를 넘기려고 핵심 자산을 팔아버리면 나중에 스스로 결정할 힘을 잃어버립니다. 땀 흘려 물건 만드는 힘든 길을 피하면 외부 충격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먼 나라 남의 일로만 들리시나요? 집값이 월급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오르고 청년들이 독립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현상,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는 이들의 실수를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는 또 다른 나라를 찾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그 나라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런 깊이 있는 분석을 가장 먼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오는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